99%의 사람에게 영화 속 장면. 거의 한 2만 피트 정도에서 계속 바다를 향해서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고도 분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중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선을 넘나든 강행군. 시험평가 완료라는 게 어디까지를 완료라고 볼 것인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 25나트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실패의 두려움. 9월 말쯤 가까워지면서 납품을 받느냐 마느냐. 더 이상 퇴로는 없다.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딱 네 글자입니다. 수정 보완하여 납품한다. 머나먼 종착지 T50 체계개발 마무리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체계 개발 사업의 마무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을 마무리하고 동급 최강의 고등 훈련기를 완성시킨 세 분의 주역 모셨습니다. 먼저 공군 고등훈련기 처장으로 T50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셨던 기예호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신 조복은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복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 관리에 참여하셨던 김성준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조복은 고문님, 네,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미 T50 시험 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날 이제 모시지 못해서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약 1,400소티 정도의 시험 비행을 소화했는데요. 이제 모두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인력이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 고문님 보시기에 이 T50 시험 비행하면은 어떤 일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네, 시험 비행 목표가 있었고요. 1,146소트인가 목표가 있는데 제가 2004년 12월 초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한 일주일 전쯤에 700회 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이제 횟수가 대략 한 400 정도 남짓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이제 비행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비행을 많이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시제기들이 또 비행 시간들이 누적이 되고 해서 이제 총 비행 시간이 거의 이제 1,000시간에 육박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결함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아찔했던 비행 시험은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이제 표현을 했겠지만 이제 공중에서 복귀 중에 이제 임무 수행하고 기지를 향해서 귀환하던 중에 이제 예비 연료 20% 이내의 연료가 남았다, 연료 잔량이 남았다 할 때는 그 불이 딱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항공기를 갑자기 기수를 미는 푸시오버 하는 그런데 이제 그날 시험 비행 조종사가 그거를 이제 그날 이제 찍으려고 했던 테스트 포인트인데 수행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의욕이 앞서서 이제 복귀 중에 그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연료 탱크 내에서 연료가 약간 뜬 거죠. 뜨는데 그것이 밑에서 연료를 엔진으로 불어넣어주는 부스터 펌프 그를 벗어난 거죠. 연료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항공기에 생각할 때는 연료가 적게 들어온다 하면서 앞에 있는 공기 흡입구에 그걸 탁 차단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엔진은 살아있는데 이게 아무리 출력을 넣어도 파워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만 피트 정도에서 계속 바다를 향해서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강화를 온갖 거 다 해봐도 안 되니 마지막으로 시험
그 항공航기술진이 엔진을 껐다 켜라. 껐다 켜는 간단합니다. 딱 내렸다 바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 껐다 탁 켜니까 쫙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 조작을 한 게 4,000피트, 그러니까 1,200m 정도에 그 조작을 해서 이제 타성으로 계속 강화를 하니까 2,300 정도까지 강화를 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지에 들어와 착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기종별로 뭐 용어를 헝스톨이라고도 하고 플레마우스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당시는 헝스톨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항공기를 잃을 뻔했던 거고 조종사는 어떻게 비상 탈출을 하면 되겠지만 뭐 이제 그래도 개발 시험 비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 이거는 그 사업 존립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군 지휘부에서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철저한 대책 강구 이것이 이제 당연히 지시가 되죠. 그래서 처장님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항공에서 검토한 거 정리해서 보고 들어가고 지휘부 보고를 일주일 동안 3번 들어갔습니다. 3번 들어갈 때마다 야단 맞고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일부터 비행하되 조심해라. 이제 이런 이제 승낙을 받고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결함이 나서 보고를 드린 게 이제 그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더 자주 이제 결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 관련해서 지휘부 보고를 제가 10번 들어갔어요. 10번. 그래서 사천에서 뭐 결함 발생하면 일단 이제 이런 그 과원들이 일을 정리해서 이제 보내는 사이에 저는 올라가면서 이제 대충 보고 내용을 귀로 듣고 그러면 도착하면 이제 그쪽에 보고서가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처장님도 미리 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단장 보고하고 필요하면 지휘부 보고를 들어가고 이런 것이 하느라고 이제 연간 100회 대전 사천을 100회 왕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비행하면 이제 그런 게 떠오르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중 대령님,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체계 개발 후반부에 진행됐던 시험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이슈 중 하나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언제 잠깐 좀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T-50 시험 비행 중에 다기능 공력 센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우선 다기능 공력 센서 정확하게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항공기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해수면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 기준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이 항공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 측정해주는 어떤 일종의 센서인데 흔히 이제 동정압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항공기 주변에 흐르는 공기,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적인 어떤 압력들, 그리고 기압 고도라고 그러죠. 항공기가 이제 고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공기의 밀도가 적어지니까 그 상태에서의 어떤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르는 정압,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실제 조종사가 내가 얼마나 높이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날고 있는가를 시연해주는 어떤 그런 정보를 측정하는 대기정보 센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다기능 공력 센서라고 부르는 건 이제 영어로 하면 IMFP, Integrated Multifunction Probe라고 부르는데 왜 이게 멀티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컨벤셔널한 항공기들,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항공기를 보시면 항공기 앞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뭐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통상은. 이게 이제 피tot 튜브라고 불러서 항공기 전진 방향으로 왔을 때 이제 공기가 와서 항공기를 때릴 때 생길 수 있는 이 동압들, 이를 측정하는 장비고, 그리고 항공기 옆면에 손톱 정도, 엄지 손톱 정도 크기의 어떤 동그란 판이 있고 그게 홀이 여러 개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게 이제 대기압, 즉 정압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근데 여기 IMF는 여기에다가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항공기의 기축선, 전진하는 방향과 실제 공기가 와서 생긴 어떤 그 사이의 어떤 수직 각도를 측정해 주는 받음값,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공기가 기축선과 수직하게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항공기가 전진하는 방향과 항공기 기축선 간의 이 각도가 체인인데 이거를 받음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IMFP는 그 동압, 정압, 그리고 이 앵글 오브 어택, 받음각 세 가지를 측정하는
어떤 센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초기에 그 록히드 마틴사가 그 F-16 블락 60을 개발을 하면서 적용하기로 했던 센서였고, 동기간에 저희 T-50도 개발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될 거니 그 T-50도 적용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기능 공력 센서가 그 전자식 비행저, 플라이바이 와이어라고 부르는 전자식 비행저에서 그 이 리던던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하나가 페일이 됐을 때 다른 두 개가 얘를 백업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피토 튜브나 이런 스태틱 포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정비 소요도 많고 그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 센서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월등하게 뛰어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이 다기능 공력 센서를 적용하게 되었고요. 항공기를 딱 봤을 때, 항공기 좌석에서 봤을 때 좌측에 하나, 그리고 우측에 두 개의, 밖으로 보면 한 반뼘 정도 되는 콘이, 그 뾰족한 원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받음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회전하고, 그 해당되는 원뿔이 항공기 전진 방향의 90도 위치에 정압을 재는 홈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 이 동압을 재는 홈이 있어서 그 동압과 정압을 합쳐서 항공기에 필요한 고도와 속도를 시연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그렇군요. 자기는 공력 센서, 그러니까 조종사가 현재 얼마나 높이에 얼마큼 빠르게 달리는가를 알려주는 장치로 이해하면 네. 되겠지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치인가를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T-50 시험 비행 과정에서 이 다기능 공력 센서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음속 영역, 즉 소리 속도의 한 0.8배 이하의 속도 영역에서 이제 고도가 실제 고도와 좀 차이 나는 어떤 고도 오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아음속 고도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항공기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은 이미 초음속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초음속 돌파를 하는데 그 매끈한 그 IMF 표면을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공기들이 이렇게 막 응축이 되고 밀도 높은 공기가 만들어지면서 정압구 위를 통과하면서 일종의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에어 파켓이 형성되고 이게 폭발을 합니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정압을 뚝 떨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기압 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인가니, 실제 기지 기상이 굉장히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오고 해서 빨리 조종사들이 기지로 귀환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통상은 이제 시계,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기에 의존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기지에 있는 그 관제 시설에서 그 항공기들을 각각 필요한 위치로 계속 관제를 해서 유도를 해서 활주로 전방 직전까지 유도를 해주게 되는데, 그럴 때 관제사가 불러주는 게 통상은 헤딩, 지금 방향과 고도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그 헤딩과 방향을 유지를 하고 불러주는 대로 해서 결국은 활주로 입구까지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가령 내가 3,000피트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3,000피트를 딱 조종사는 유지를 했어요. 근데 실제 고도가 뭐 4,000피트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항공기가 여러 대가 있으면 이 고도 분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중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려를 했었고,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우리가 이제 모든 비행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전이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그 고도의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난 이제 그런 문제로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쓰러졌던 어떤 그런 기억도 있는데, 처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해결의 이 기미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고 사업이 종결돼 가는 어떤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있던 저희 사업 관련 공군과 그리고 이제 비행저를 기술 지원해 주던 그 기품원, 지금 그 당시 국방품질관리소, 그리고 한국항공, 그리고 이제 락히드 마틴이 그 관련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태스크포스를 일단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제가 왜 생기는지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왜 생기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검토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했던 것들은 그동안 비행을 했던 비행시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로 그 항공기 시험 비행을 할 때는 항공기에 IMFP도 달려 있지만 앞쪽에 노스붐에 이미 기검증된 공력 센서들, 그러니까 노스붐에 기존의 피tot 스태틱 튜브 모양의 그리고 앵글 로테트 재는 여러 가지 그 비행시험 계측 장비입니다. 그게 달려 있고 이 비행시험 계측 장비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IMFP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상호 비교해가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고도 어떤 속도 영역에서 이게 좀 심화되는가를 경향 분석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절대로 못 고친다 그러면 뭔가 이걸 대체를 할 대체 장비들을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고 과연 그 대체 장비들이 우리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 논의됐던 것들 중에 F-22에 적용했던 스마트 프로브라고 있었는데 그 장비가 굉장히 그 건전성도 좋고 해서 그 장비를 적용하려고 록히드에 문의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봐서는 팔지 않는 장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기는 정확한 그 비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한 3천만 불 그리고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건 거의 포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원인을 찾기 위한 행위들을 계속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초음속 풍동에서 풍동 시험을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초음속 파켓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정압 감소 이 현상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압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압 감소가 생기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그 정압구의 위치를 원래는 90도 위치에 있던 걸 125도로 옮기고 그 위치에다가 미세한 그루브를, 그러니까 한 100만 분의 6인치였던 것 같아요. 그 홈을 하나 팝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밀도 높은 응축된 공기가 그 그루브를 통과하면서 이미 폭발해서 세퍼레이션하고 그 뒤쪽에 넘어간 정압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정압 감소를 해결을 했고 그 정압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여러 차례 에어 데이터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대기 정보 보정 시험 비행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고도별로 해서 쭉 시험 비행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실제 그 보정해서 해당되는 비행적 OFP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속도는 어떻게 측정되는 것일까? 자동차 계기판에 나타나는 속도는 바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측정한다. 센서를 통해 타이어가 분당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측정하고 여기에 타이어 둘레 길이와 60을 곱해 1시간 동안 차량이 얼마나 먼 거리를 갈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노후화되면 속도계의 성능도 떨어져 속도 측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으며 타이어 휠의 크기를 키우거나 단면의 폭을 증가시킬 경우에도 속도계에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실제 속도는 바퀴에 장착된 센서보다 경로 안내용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히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한다. GPS 위성에는 세슘이라는 원자시계가 장착돼 있다. 원자시계는 원자의 주파수를 활용해 시간을 측정하는데 약 30만 년 동안 1초 정도의 오차만이 발생할 정도로 극도의 정밀함을 자랑하는 시계라 할 수 있다. GPS 위성은 이 세슘을 이용해 위성의 시간과 위치 등의 정보를 지상의 수신기로 보내주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가 이동한 실제 거리와 속도 등을 초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공기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할까? 비행기의 속도를 재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피토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객기의 앞부분을 보면 매기 수염처럼 붙어있는 장치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토관이다. 피토관으로 측정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 항공기의 속도가 아니라 항공기가 비행하며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 즉 유속을 측정하는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피토관은 니은자 형태로 구부러진 모양인데 관 앞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으며 관 옆구리나 별도로 마련된 항공기 옆구리에 또 다른 구멍이 뚫려 있고 각각의 관에는 압력계가 달려 있다. 이 두 개의 구멍은 서로 다른 압력을 측정하는데 피토관 또는 비행기 옆구리에 뚫린 구멍은 비행기 속도와 관계없이
주변 대기압, 즉 정압을 측정한다. 반면 비행기 정면을 향한 피토관 앞쪽 구멍은 대기압과 맞바람이 만드는 전압을 측정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뚫린 구멍에서 측정한 전압과 정압의 차이를 계산해 항공기가 비행하며 발생하는 유속을 구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피토관으로 들어오는 공기 흐름이 불안정하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공에서 피토관에 얼음이라도 끼면 풍속과 기압 측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토관은 바람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비행기의 진행 방향으로 시속 10km의 맞바람이 분다면 피토관을 통해 측정하는 비행기의 속도 역시 실제보다 시속 10km가 더해진 값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의 비행기는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속도를 계산한다. 자동차가 속도계와 내비게이션을 함께 이용하는 것처럼 피토관과 GPS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전투기는 관성 항법 장치도 함께 활용한다. 전투기는 수직으로 오르고 내리는 비행도 자주 하는데 피토관이나 GPS만으로는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관성의 변화를 재서 속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의 체계 개발 마무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 종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6차례 항취 회의를 진행해서 체계 개발 종료 기준을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이제 오늘 출연하신 우리 조복은 고모님이나 또 김성준 대령님, T-50 비행을 이제 지원하고 또 체계 개발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분들인데요.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체계 개발 종료 기준을 이제 정한 것이 현장에서 일했던 이 실무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듣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이 조복은 고모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만약 이 종결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더라면 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던 항공기 체계과는 이제 가장 먼저 이 사실에 영향을 받습니다. 종결 기준이 없기 때문에 9월 말쯤 가까워지면서 납품을 받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될 것이고요. 그 납품 그리고 그 이어서 체계 개발 결과 보고서를 또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뒤에 또 가서 전투형 사용과 판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미리 이제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상황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항취 비슷한 걸 착안을 해서 상정을 한다. 그럼 너무 늦었다 이런 거죠. 여지껏 뭐 했느냐 한 얘기 때문에 일이 될 일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와 유사한 그런 답을 얻기가 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실무자들이 많은 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실무자들이 문책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그 부담을 항공기 체계과의 부담을 많이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우리 조근 고모님이야 바로 후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성준 대령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네, 그 체계 개발을 종료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 보면 그 시험 평가가 일단 완료되고 그리고 시험 평가 결과에 따른 전투형 적합, 부적합 판정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적인 기준에 충분히 도달했는가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 그리고 양산을 위한 규격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계약 목적물들이 납품이 완료되었는가 요것들이 완료가 되면 사실은 체계발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T-50 같이 그 대규모였던 연구개발 사업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완료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시험평가 완료란 게 또 어디까지를 완료라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시험평가가 끝나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쯤 가면 실제로 그거를 이제 운영할 소유군 입장에서는 그 당시 공군은 많은 부분에 의문이 생기고 많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뭐 미흡사항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들이 실제 해당되는 체계개발 사업의 범주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밖의 일이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냐, 성능 개량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좀 전에 조복원 공군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체계개발 종결 기준이라는 것들이 그런 선을 명확하게 바운더리를 딱 그어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관련 기관들을 다 모아서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운용군인 공군의 어떤 입장에 서서 저희도 사업관리지만 공군이기 때문에 서서 이제 그 성능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고요. 이미 체계개발이 종결될 시점에 초도 양산은 항공기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말, 원래는 2005년 9월 달에 체계개발이 종결되는데 그 이후에 아마 항추위에서 얘기했던지 이제 3개월 연장해서 2006년 1월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체계개발이. 근데 이제 초도 양산은 2003년에 출발해서 이미 가고 있고 2005년 말에 항공기 2대가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는데 그 말에 이제 최종 항공기가 납품될 시점에는 그 초도 양산을 보내기 위해서 최초에 만들었던 임시 규격이라고 부르는 잠정 전투용 적합 잠정 기준 충족의 결과로 임시 규격으로 항공기 만들고 있던 것들이 그런 종결 기준이 다 정해져서 필요한 규격, 도면, 기술 자료가 완성이 된, 검증이 완료된 그 검증이 완료된 시험평가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검증이 완료된 그 기준으로 해서 최종 양산 항공기가 다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돼야만 양산 납품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됐다면 사실 항공기 납품에도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 갈 후속 양산 승인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6차례 정말 항추위 그 과정이 회의 과정이 정말 어렵긴 했었어도 이제 두 분 실무자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적기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규격화 양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난하게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 대령님, 이렇게 어렵게 이제 이 종결 기준을 이제 정했으니까요. 이제 뭐 그대로 실행해서 체계 개발 마무리 좀 잘 진행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뒤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했나요? 뭐 크게 보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왜 아시잖아요. 그 호수에서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그 백조의 발을 보면 엄청 저 휘젓고 다니는 거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양태 같아요. 큰 T50이라는 물결 자체는 쭉 이제 그 양산 쪽으로 흘러간다.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비행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비행 시험에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 시험에 사실 우리가 그 막바지에 치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도 비행 시험을 그 약속했던 비행 시험을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지상에 있는 날도 이렇게 쉽지 않고 맨이 떠 있고 뜨면 또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함이면 또 우리 각 시스템 담당자들은 결함에 또 엄청 이 문제가 이게 불거질까 봐 IMFP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참 날카로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리 항공기 체계 개발 관리 담당자들은 자기 시스템별로 자기 시스템에 해당 과목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완성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납품에 그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거,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을 이거 납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데에 이제 그런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항추위 그 항공사업추진위원회 과정에서 다 관리자들이 엄격하게 해야 돼라는 것을 실무자들한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때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좀 진통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분이 잘 하실 텐데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이제 재계 개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과정 중에 보게 되면 공군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요청했던 사안들이 이제 업체에서 이게 다 이행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완결이 돼서 다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미결로 남아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나가는 과정이 또 남아 있을 텐데요.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 대령님.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되면은 업체 입장과 공군의 입장이 상반되기도 하고 아주 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실랑이가 벌어져서 오랜 기간 또 끌기도 할 텐데요. 우리 김 대령님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보니까 뭐 0과 1 차이 때문에 2달 내내 또 이렇게 또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무장 장착 형상에서 이 지제한치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제가 이거는 그 ROC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라 뭐 얘기는 정확하게 못 드리는데, 그 지제한치라고 부르는 게 그 항공기가 이제 지구의 중력 자체를 이겨내면서 기동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8 메타/세컨드 제곱으로 이제 모든 물체를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반대편으로 이제 움직여서 뭐 5G, 6G, 7G, 8G 이렇게 여러 가지 G를 하는데, 이제 이 TO10도 그 G 제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G도 있고 플러스 G도 있고, 그 G 제한치에서 통상은 그 G 제한치 영역 내에서 충분히 기동할 수 있고, 단순하게 기동뿐만이 아니고 그때 항공기의 수명과 강도, 뭐 조종사의 어떤 핸들링 퀄리티 여러 가지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큰 요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은 항공기 이제 겉에 이렇게 외장이라고 부르는 무장뿐만이 아니면 외부 연료 탱크 등 아무것도 안 달린 클린한 형상에서 그 G 제한치를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 무장이 만약에 달려 있을 경우 아무래도 항공기 이 기동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대략 클린 형상의 한 70% 정도를 기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70%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플러스 G와 마이너스 G의 어떤 구분들이 상당히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의 어떤 중심을 하나 나눠야 되는데, 제가 사회자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면 0.5G라고 부르는 G가 마이너스 G일까요? 플러스 G일까요? 플러스 G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왜? 부호가 플러스니까요. 예. 그죠? 그런데 사실은 마이너스 G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움직일 때 저희는 항상 1G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1G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항공기가 비행할 때 딱 수평에서 날아갈 때 1G 수평 상태, 1G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1G 이상으로 올라가면 플러스 G고 1G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G가 됩니다. 그래서 0.5G도 마이너스 G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로G, 0G를 기준으로 플러스 G와 마이너스 G를 나누다 보니까 이 70%라고 부르는 그 제한이 숫자가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서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들이 얘기하고 있는 G 제한치는 그 플러스 G와 마이너스 G를 딱 1G를 중심으로 딱 하는데, 이제 설명은 또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0.5G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거 그 플러스 G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사업 관리인 저희도 애매했었고, 실제 설명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설명받는 공군이나 합참도 상당히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 부분을 어느 순간인가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왜 이 영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잡았을까라는 그 토의를 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했었고,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을 1G로 잡고 딱 70%를 양쪽에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장이 달려있는 상태에서의 지지한치가 정확하게 규명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지금 중력 가속도 범위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중력 말고도 바람 때문에도 또 논쟁이 붙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측풍 이착륙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ORD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비밀이 아니라서 이제 25나트 정도의 측풍 상태에서 항공기를 이착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줘야 했던 그런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측풍이라고 하는 건 항공기가 내려가는 방향에서 좌우측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럼 항공기가 밀리겠죠. 밀리다 보면 활주로를 벗어나는 어떤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랬을 때 이 항공기를 이렇게 25나트 이 바람이 옆에서 불더라도 항공기를 충분히 활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조종 파워, 조종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요구 사항인데 이 25나트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이 천지조화를 부리는 어떤 도사라면 오늘 25나트 측풍 불게 해라라고 해갖고 딱 시험을 하면 되는데 기지의 기상이란 게 그렇게 뭐 바람이 불지도 않고 그리고 통상은 비행장을 건설할 때 활주로의 방향을 만들 때 그쪽으로 이제 정풍이 많이 부는 방향으로 방향을 놓기 때문에 활주로 상에서 측풍이 불 확률은 굉장히 확률도 적고 또 한번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불긴 불어도 이게 바람이 계속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측풍 25나트를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시험평가 판정을 앞두고 실제 해당되는 소유군과 협의를 하는 와중에서 야 25나트 데몬스트레이션 안 했지 않느냐 이거 기준 충족이 아니다 판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 바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시험 비행 데이터를 쭉 다 보니 22나트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측풍 상태에서 그것도 완전한 정측풍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성격의 바람에서 실제 항공기가 잘 이착륙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 상태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비행시험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얘를 이 정도 바람이 불어도 충분히 끌고 갈 만큼의 조종력 파워가 존재한다라는 걸 해석적으로 입증을 해서 아마 해결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의 중력 가속도의 범위를 갖고 또 바람의 강도를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체 이제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거를 체계 관리 실무 입장에 있어서 지금 좀 명확하게 이런 증거를 대고 말씀하셨던 공군 측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한국항공 개발자 입장에 있어서는 또 달리 이들 부분 간에 있어서 이런 조율 안 된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인 갈등의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공군의 관리 요원이나 아니면 카이의 개발 업체의 입장이나 정말 개인 일들 전부 다 희생해 가면서 아까 뭐 우리 김성준 대령께서는 중간에 뭐 쓰러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희생하면서 각각의 역할에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높을 테고 이런 거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미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 대령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갭을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담당하는 또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그 처장으로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사업관리요원, 그러니까 체계관리요원 이런 사람들도 사실 공군 내부에서는 되게 상당한 그 항공역학적 지식, 뭐 여기 저 고문도 박사학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미 박사학위들 뭐 좀 공부를 내놓으라 하는 공군 내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여기 뭐 공군 내부에서는 뭐 3D 업종 좀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곳 고등훈련기 처에 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 자부심에 우리 공군 내부에서 이제 기술적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 운용 경험, 비행기를 다뤄봤다라는 경험이 있어서 자부심이 이제 남달랐던 사람들이 우리 고등훈련처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행기를 안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정작 비행기 만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한국항공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서로 부딪혀서 어떤 경우에 제가 느낀 건 이 두 군데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구나 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구나를 내가 느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좁힐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은 쓰였어요. 물론 더 가깝게는 조복은 그 고문 그 당시 이제 과장이 아예 현장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느꼈을 텐데. 처장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완화할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차에 이 막바지에는 정말 더했습니다. 서로 요거 납품 받고 안 받고가 거기 달려 있는데 항공 쪽에서는 해달라고 졸라대고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당히 그 종결 기준에 맞춰서 볼 때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다행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비행기 자체가 그 비행기 자체가 플랫폼이 괜찮다라는 그 비행 시험 결과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의 실제로 잘 날아다니는 공군의 운용하는 항공기도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이 있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운용률, 즉 가동률 85% 이상만 되면 이게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15%라는 그 불가동률이 있거든요. 하물며 시제기조차 그런 불가동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비행기 플랫폼이 잘 가고 있으니 작은 것들은 문제 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계도라 그럴까? 유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실무진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잘못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쪽 간에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갈등 정도는 우리가 해결을 하고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가동률이 80% 이상 정도 보여졌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이제 총괄을 맡고 또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리더의 입장에 있어서의 그 잘 좀 그 정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김성준 대령님, 체계 개발 마무리를 위해서요. 참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체계 개발 납품물 검수와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일반 시청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낯선 개념이라 이제 개념적인 부분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체계 개발 납품물은 무엇이고요? 이 납품물 검수, 처리 과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 납품물이라고 하는 거는 딱 우리 계약서에 그 납품 목록들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그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시제품도 하나의 납품물이었고, 그 시제품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것도 다 납품물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납품물은 체계발의 진짜 납품물은 규격서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빵을 만든다 그러면 빵 틀을 만들고 거기에 부어넣을 밀가루와 뭐 각종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드는 레시피가 사실은 규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규격인데, 그 규격서만으로만 안 되고 실제로 만들기 위한 도면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항공기가 여러 가지 그 전자장비나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금속에 대한 어떤 재료의 물성치도 필요하고, 그 기술자들이 포함돼서 납품을 일식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또 항공기를 시험 평가하기 위한 계획서들, 이제 결과 보고서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각종 구성품에 대한 이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계획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전부 납품물로 잡혀 있었고, 제 기억에 지금 이 스튜디오를 꽉 채울 만큼의 뭐 두께 이 정도 한 10cm 두께의 바인더로 한 2,600개 정도를 제가, 왜냐하면 전 체계발이 끝나고 난 계속 이후도 FAOC까지 쭉 갔었기 때문에 그 납품물만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일반적으로 납품물을 검수한다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쓰는 검수라는 얘기는 사실 양산 이후에 이제 검수 검량하면서 사실 가령 뭐 이 항공기를 한 대 납품한다 그러면 항공기에 관련돼서 항공기와 딸려오는 여러 가지 장비들의 개수가 맞는지를 하는 게 이제 통상 일반적으로 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는 검사 및 납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조서가 발행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그 소요군이 납품 조서에 서명함으로써 납품 절차가 끝나는데, 이 검사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이 항공기를 처음에 만들어서 조립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고 하면서 많은 그 보고서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일련의 보고서가 다 완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형상, 그러니까 최신화된 형상의 어떤 도면과 규격 따라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뭐 시험 평가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 같으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충분히 검증이 다 되었는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그 납품물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결국은 그 납품물의 품질 보증을 하는 겁니다. 체계 개발 단계에서의 품질 보증은 해당되는 사업관리 기관이 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국방기술품질원이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사업관리 했던 사람들이 각기 맡았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납품물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해당되는 납품물들을 담당자들이 검사를 하고 품질 보증을 해서 관련 기관에 모든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실제 납품 담당하는 납품 담당이 그 납품 조서에 서명함으로써 납품이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그 체계발 납품물에 대한 어떤 납품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개 개발과 양산의 중간에 있는 규격서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꼼꼼해지겠네요. 그러니 관리를 하고 있는 공군과 또 이게 납품서를 제출해야 되는 또 카이어 업체 입장이랑은 또 굉장히 또 상반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제 업체분이 계셔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우리 바로 이제 조 고문님께서 바로 이 체계 개발 납품물에 관련된 실무를 했었던 담당자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 납품물을 검수하기 전부터 이제 공군 요원들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방금 김 대령이 표현했듯이 실무 담당자가 이제 저 빼고 15명, 저 과에 15명이 각기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긴 한데, 이제 저 과원들 중에 몇 명의 장교들이 그 항추에 참석을 했어요. 해서 아까 저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납품 처리할 때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논의하고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과장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납품 받지 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실무자 본연의 업무를 과장이 안 되는 거를 되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건 결국은 직권 남용, 몰권 이 정도 될 텐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계약 특수 조건에 항공기 등 장비는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딱 4글자입니다. 수정 보완하여 납품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수정 보완. 물론 고쳐야죠. 고치고 보완해야죠. 시제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볼 것이냐. 좁게 봐서 첫째는 내일 시험병을 나갈 수 있으면 수정 보완이 된 거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저는 그쪽을 주장을 했지만 또 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시제기의 목표는 양산기 형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제기의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당장은 비행을 할 수 있어도 이건 임시 형상이고, 양산기에 어떻게 적용한다 하면 보완 대책이 완료가 돼서 형상 통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양산기에 들어가 이제 양산 형상을 결정한 뒤라야 완료가 됐다고 보는 건데, 결국 1차적으로는 항공기 체계과에서 어떤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일요일 저녁인데요. 9월 중순쯤 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좀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항공기체육과의 어떤 안은 납품 처리가 곤란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딱 떠오른 게, 이건 내부적으로만 계속 이거를 고민했지, 좀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천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이 떠오른 게, 항추위 때 법무감이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해서 법률적인 답변을 그 위원장이 물으시면 답변했는데, 그분이 성함이 서영득 대령이신데 그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마침 가지고 있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해서 제가 지금 사천에서 계룡대로 가는데 좀 2시간 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TOC 체계별 종결 방안을 이제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제 종결하는 과정입니다.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만나시죠. 이래서 이제 그 사무실로 갔어요. 그 시간이 저녁 8시 반, 9시 뭐 가까이 그 사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다 드렸죠. 그랬더니 이런 게 쟁점이고 이런 게 문제가 이제 고민돼서 1차적으로는 납품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더니 과장님, 납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만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한국항공에 각서를 받으십시오. 그 각서를 2번 받은 거죠. 우리 지휘부에서도 1번 받고 제가 또 1번 받고. 근데 그 문서로 남아 있죠.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각서를 항목별로 다 받아놓고, 2번째는 비행시 그 수정 보완하여 납품한다 하는 내용은 좁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제품에 관한 거니까. 시제품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양산계에 적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각서 속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법무관께서 조언하신 게, 그러기 위해서 종결 기준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맞는 거죠. 길을 터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종결 기준이 없었으면 그 상황에서 일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항공기체육과장이 저 납품 못 받습니다 이러면 왜? 그러면 다들 이제 기절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처장님 방에 갔더니 3분이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처장님하고 정경두 대령, 그다음 김성재 중령 3명이 이제 지금 좀 도착했겠지 하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차 한잔 마시고 납품 받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래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출발하고 그 과원들하고 통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장 출발하셨나 뭐 이렇게 이제 저하고는 통화를 직접 안 했지만, 그래서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가 들어갔겠죠. 분명히 뭐 전달됐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과장이 납품 받겠습니다. 바로 출발해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려올 때는 사천으로 갈 때는 천천히 갔죠. 천천히 가다 보니 뭐 먼저 그때는 뭐 못 먹은 저녁도 먹고 천천히 가서 사천 도착하니 1시인가 뭐 1시 반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 출근 딱 해서 다 모이자 해서 자, 납품 받자. 저녁에 법무관께 조언을 구했더니 받아줬대. 설명을 쭉 했죠. 이제 강경파도 사실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받자고 말을 차마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개별적인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것 때문에 뭔가가 확실한 거를 누군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납품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 안을 냈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장님하고 이제 또 사업관리과장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또 갈 때 생각하고 또 해결책을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게 또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해결이 돼서 나머지는 항공체육과에서 착착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계룡대 사업관리과와 처장님은 아주 편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체계별 종결 기준을 설정해 주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 거고, 또 처장님은 또 저희 과를 또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볼 때 체계 개발에 참여했던 오래전에 참여했던 초기에 참여했었던 분이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이나 또 그 후에 FA50 뭐 이런 또 사업들을 잘 관리해 준 이런 참여했던 분들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개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납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 오늘 이제 공군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주 서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체계 개발이 마무리되면 규격화를 거쳐 양산에 돌입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T50은 체계 개발이 끝나기 전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